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고 농업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물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 사망한 수용자 수는 100여 명이 추가된 657명으로 확인됐고 사망 진단서가 조작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의 딸이 폭발 사고로 숨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인 오늘 서울과 베이징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 속에 한중 양국 정상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씨 수행비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 털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고 농업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물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당정 협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당정은 오늘 아침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되돌려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대신 취약계층 예산은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이를 위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당은 농민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어민 4만 7천여 명에 대한 어선 직불금 신설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에 대해선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요청해 정부가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물가 대응 방안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정도를 인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590만 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여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25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예산과 폐업 지원 등 1,200억 원을 요청해 정부가 화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 당원을 바꾸는 게 논란이죠. 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는 내용의 당원 신설안에 대한 중앙위 온라인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확정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물론 전해철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가 모두 한 목소리로 부결을 주장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 등은 전당원 투표제를 규정한 당원이 통과될 경우 전체 권리당원의 16.7%만으로 당 지도부의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 적극적인 강성 당원들에 의해 당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당심을 강조해온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앙위 표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비대위와 당무위 의결을 거쳐 논의 자체를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등 개정안 확정 여부는 오늘 오후 3시쯤 발표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국회에 출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가장 주목되는 건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인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진우 공수처장 등 소관부처장들이 출석합니다. 특히 지난 법사위에 이어 법무부 시행령의 적법성과 최강욱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등을 두고 오늘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감사원이 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집중질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운영을 두고 여당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요구로 불출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이번엔 과방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입니다. 또 기획재정위에서는 종부세 특례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 심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원칙 없는 부자 감세라며 불출석을 예고해서 사실상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안과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고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은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매주 제가 직접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금융 외환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오늘 챙겨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지난 폭우의 여파가 우리 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채소가 녹는다고 할 정도로 쉽게 짓무르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채소값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시장에 있는 채소 가게인데요. 전도 부쳐 먹고 찌개도 끓여 먹는 애호박은 한 개에 2,500원인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500원이었습니다. 한창 철을 맞은 홍고추는 한 상자에 55,000원인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4만 원이던 게 37% 넘게 오른 겁니다. 장바구니 예산에 맞춰 구매 가짓수를 줄이다 보니 식탁에 오르는 반찬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을 찾은 손님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은 한 2, 3만 원만 해도 괜찮는데 요새는 한 5만 원 정도 사야 이것저것 한 서너 너더까지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채소값이 가파르게 오른 건 앞서 내린 폭우 영향이 큽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작물이 쉽게 짓무르고 공급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상인들이 채소가 녹았다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오른 가격 때문에 시름이 깊은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상인은 거래처가 산지에서 한 포기 5,000원씩 만 포기를 계약했는데 폭우로 절반밖에 물량을 맞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입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 판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명절 대목을 앞두고 질 좋은 상품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중급으로 팔릴 배추가 지금은 상급으로 취급돼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풀고 최대 650억 원의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푸는 등 추석을 앞두고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쿠폰을 사용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이용법이 까다로워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겹치면 출하량이 더 주는 만큼 더위가 한풀 꺾이기 전까지는 채소값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1년 사이 2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6인에서 7인 가족을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30만 7,430원,
전통시장은 24만 3,273원이 드는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보다는 각각 2만 3천 원, 19,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막바지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관건인데 이르면 오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어제 김혜경 씨 조사는 예상보다는 빨리 끝났죠? 네, 김혜경 씨는 어제 오후 1시 40분쯤 경기 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어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만큼 조사가 길어질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김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간략하게 하면서 조사가 예상보다 이르게 마무리된 거로 보입니다. 어제 조사가 끝난 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아내 김 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본인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점도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김 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김 씨가 알고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밤까시 김 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타인 명의로 대리 처방전을 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적 심부름과 결제를 지시한 수행비서 배 씨와 또 공익신고자 A 씨 역시 이달 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주요 관계자와 김 씨의 진술을 비교하며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특히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 김 씨 집에 보내고 다른 공무원들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70에서 80건, 액수는 700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배 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김혜경 씨의 신병 처리 방향도 윤곽이 잡힐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공 민용 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5월 5일 우리나라에 불시착했습니다. 삼십 년 전 오늘 탈냉전 흐름 속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올해로 30을 맞이한 양국 관계는 미중 대결에서 비롯된 신냉전 국면 속에 다시 시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오늘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오늘 기념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7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각각 참석해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 베이징의 행사 장소인 갸오이타이 17호각은 30년 전 한중 수교 서명식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손을 맞잡았던 초심, 그 초심을 강조하는 장소 선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지난해 수교 기념일에 출범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공동보고서도 제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전문가들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 완성한 정책 제언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과 베이징을 화상으로 연결해 동시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총평도 남길 예정입니다. 네, 이번 기념식을 두고 예전보다 격이 낮아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2012년 20주년 행사엔 당시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차기 국가 주석으로 낙점된 인물의 깜짝 등장, 그 자체로 성년이 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했습니다.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바닥을 쳤던 지난 2017년 25주년 행사 때는 완강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주빈으로 참석했습니다. 비록 한직으로 평가되는 자리지만 장관급보다 높은 부총리급 인사를 보내서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이번 30주년 행사의 주빈인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은 장관급으로 부총리급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행사 취재나 참여도 최소 인원만 허용되는 등 규모도 축소됐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이지만 사드 산불이나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 칩4 참여 문제 등 복잡한 한중 관계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한중 관계는 영욕의 30년이라고 불릴 만큼 굴곡도 많았죠. 네,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서 무려 47배나 성장한 거죠.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629억 달러로 수교 당시와 비교해서 162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대중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6억 6,7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중국의 소비 둔화지만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완제품 수출을 대체해 나가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앞서 2000년 마늘 파동과 2005년 김치 파동 등 양국 간 통상 분쟁, 그리고 2002년 한반도 북방 역사를 둘러싼 동북공정 등 굴곡도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앙금은 지금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방금 언급한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갈등의 파고 앞에서 한중 관계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죠. 네,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반도체 동맹 칩4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반도체 핵심 설계 기술을 가진 미국과 히토류 등 풍부한 원자재를 보유한 중국, 어느 한쪽 모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 40%입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도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도 어쩌면 반도체 문제에서 지렛대를 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엔 타이완 해협에서 격화된 미중 군사 대치의 여파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부활한 한미연합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에 맞서 중국도 한반도에서 가까운 서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이어가고 있고요. 8월 말엔 러시아의 극동지역 훈련에 참가하는 등 그동안 남북 관계에 국한됐던 한미 훈련이 미중 대결 구도로 각이 서는 모양새입니다. 나빠지는 한중 양국 간 국민 감정도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세계를 둘로 갈라놓는 이런 힘에 의해서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명 정도로 전주보다 4만여 명 줄었습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집단 감염이 늘면서 추석 연휴에도 대면 접촉 면회가 제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2주 뒤면 추석인데 마음이 조금 무거운 소식이네요. 네, 올해 추석이 좀 이르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은 무려 3년 만에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맞게 되는 명절인데 이동량과 밀접 접촉이 많아지는 건 물론 특히 이번 추석과 위중증 환자 발생 정점이 거의 겹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염 취약계층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대본은 또 내일부터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따른 시설별 모의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예상대로 완만한 감소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4만 1천여 명 줄어든 13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크게 줄었던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다시 86명이 늘어나서 573명이 됐는데 지난 4월 26일 이후 넉 달 만에 최다입니다. 숨진 사람은 63명으로 10대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만 개학이 시작됐고 곧 추석 연휴도 다가와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백신 접종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성인은 물론 소아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소아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은 신고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격리해서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이 년 뒤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의 체계, 작구심사권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관심이 가는 건 선거법 관련된 내용인데 선거구 획정이 이제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은 18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려면 또 정개특위에서 미리 또 논의를 어떤 추천 단체에 의해서 누가 구성될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서 이번에 사실은 여야 합의했던 안건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건에 넣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도 정해야 할 텐데 의원 정수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300명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 이제 지역 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지역구가 253명이고 또 비례가 47명입니다. 근데 사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을 하려면 지역구 정수 총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도별로 시도별로 어떤 의원 정수까지 정해줘야지만 그 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여기서 논의가 빨리 정해지지가 않아서 선거 획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의석수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법에 보면은 어쨌든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정수를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국회에서의 논의와 더불어서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뭐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논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의제가 던져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확대하는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거는 뭐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굉장히 어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국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느냐, 일하는 국회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일하는 국회법도 지난번에 좀 개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 어쨌든 그 이해충돌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어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그 규칙을 바꾸는 부분을 지금 정개특위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윤리심사 기능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좀 정수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국민 한 10만 명당 그 대표하는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1명.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7만 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구수 대비하더라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그러면 너무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보좌관 제도를 조금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또 의견 수렴이 네. 이루어져야겠고요. 네. 지난 총선 과정 돌이켜 보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네. 치러졌습니다. 네. 당시에 뭐 누더기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특히나 위성 정당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그 국회 그 제안된 법률안을 보면은 아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자라는 법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를 만약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조항 이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지역구에 어쨌든 의석을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도 내도록 하는. 지난번에는 이제 지역구만 내고 비례를 안 내는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어쨌든 사표를 방지하고 좀 다당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도의 기능 자체는 좀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네, 뭐 어쨌든 뭐 2019년에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그 비례대표제를 이제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정당 투표의 투표율만큼 그 의석수가 비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성정당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다양한 정당들이 좀 그 원내 진입하는 부분들이 좀 성사가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 위성정당 조항은 반드시 좀 방지를 하고, 사실 연동형도 실현이 되려면 좀 비례대표 의석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47석을 갖고 연동형으로 해서 이렇게 의석수를 배분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의미가 잘 그 비례성을 구현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정당들이 참여하기에도 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거의 이렇게 동률로 1대1로 내지는 최소한도 뭐 우리나라 같은 한 2대1 정도라도 지역구가 한 2면은 비례가 한 1, 한 뭐 200석 대 100석이 되든지 아니면 정수를 늘리면 253석 대 약간 또 한 100석이 된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좀 종합해 보면 현재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구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어쨌든 국민의 어쨌든 얼굴을 국민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지역도 있고 세대도 있고 성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얼굴을 한 국회가 구성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뭐 한 정당 내의 구성이 이렇게 다양화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이나 어떤 방향을 갖고 또 그런 정당을 구성을 해서 그 원내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총선 직전에 이제 선거법 처리할 때 좀 충돌이 컸죠. 네. 선거의 룰을 이제 그런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한다는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또 거대 야당이셔서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 정치관계법을 논의해왔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만 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의장 산하에 뭐 이렇게 뭐 범 정치개혁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둬서 거기서의 이렇게 좀 합의를 만들어내서 또 이번에도 저야 간에 합의를 또 해야 되고 또 국민적인 합의도 만들어내고 해서 어떤 그런 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치개혁 특위에 아예 그 전문가라든지 관련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문기구를 아예 이렇게 좀 그 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서 이거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은 8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의장님 산하에 그런 범 기구가 뭐 이렇게 전문가라든가 관련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범국민 기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논의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만큼 법정 시한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항상 좀 임박해서 통과가 되곤 했잖아요. 이번에는 예.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우선 여야 간사 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그래도 합의 가능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서 이미 기존의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논의가 좀 숙성이 된 거죠. 그렇게 논의가 숙성이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처리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뭐 공청회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를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서 좀 성과를 내자.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요. 네. 그 다음 주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원구성 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건데 법사위 네. 체계작구 심사 권한 네. 이거를 좀 뭐 어떤 쪽이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아예 네. 없애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것만 하게 하는 쪽으로 갑니까? 지금도 관련한 그 법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일단은 그 폐지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안건이. 그래서 아예 법사위는 이제 그 심사를 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 안에 또 이거를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또는 별도 기구를 두자. 예.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 예. 왜냐하면 모든 그 법안을 심사하는 거 그 상임위원회가 최고의 권한을 지는 거거든요. 예. 그 상임위원회에 그런 어떤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 같은 걸 하나 더 두자. 뭐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논의를 어느 정도 좀 현실화해서 이거야말로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예. 다양한 방안이 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중 어떤 게 좀 가장 힘을 갖고 있을까요? 가장 의원님들이 많이 내시는 의견이요. 그러니까 그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그 완결을 짓는 것이 좋다. 근데 그 완결을 하기 전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그 국회에 이제 뭐 사무처 안에 예.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자구 심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구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여기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해당 상임위원회. 뭐 예를 들면 뭐 입법조사처나 이런데 의뢰를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또 그거를 거기다가 심의권을 넘기게 되면 국회에 어쨌든 의원들이 다 입법권을 갖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뭐 저는 지금 보건복지원에 속해 있는데 보건복지원에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한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안들이 좀 다수 나와 있는 편입니다. 예. 네. 뭐 최근 이제 너무 여야 공방이 거세고 네.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네. 또 정치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도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기회이실 것 같은데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저희가 이제 1차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8개월인데요. 이제 정치가 정말 국민들한테 힘이 되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선진화와 관련한 주제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거라서 꼭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서 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관계법론은 항상 막판에 몰려서 논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는 이해관계로 돼갖고 서로 이제 어떤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최소화한 합의를 하게 되고 했었는데요. 좀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청회든 아니면 국민 여론이든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서 합의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꼭 이번에는 성과를 내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진출입로 개설을 이유로 예식장 일부 부지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서 영업 손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건설될 예정지 인근 예식장입니다. 주차장에 10m 높이 차단막이 설치됐고 너머로는 흙바닥에 공사 자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결혼 성수기인 지난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 측이 설치한 차단막이 세워지면서 이곳 예식장의 주차장 절반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광주와 전남 강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식장 부지 가운데 1,500여 제곱미터를 수용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결혼식장 입구 일부까지 모두 넘어간 겁니다. 예식장 측은 고속도로 진출로 위치가 초기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땅까지 강제 수용됐다며 환매를 요구했습니다. 상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관공서라고 해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 조그만 개혁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대화의 흡수성도 안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개하는 거죠, 사실. 예식장은 고속도로 설계 이전부터 사업상 평가를 마치고 지난 2015년 3월에 들어섰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주민 설명회는 7개월 뒤인 10월에 진행됐지만 예식장 관계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2년 뒤인 2017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인지한 예식장은 전체 토지를 수용할 게 아니면 절대 땅을 팔 수 없다고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공탁 금액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보도 없고 우리 땅이 수용이 되는데 이걸 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다 했대요. 협조를 안 하겠다는 개념으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 예식장에 대해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건가 이 방법을 찾아주라고.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적인 설계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안과 최종 계획안은 설계 변경으로 보지 않고 토지 수용 과정은 최종 계획안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정상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장 입구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도로 외곽에 배수시설 설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토지 수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서 공사 진행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환매는 공사가 끝나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동의 없이 막무가내 공사가 진행됐다는 예식장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가을에 점점 가까워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사라졌는데요. 한낮에도 심한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내려가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 25도, 대구는 2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 걱정은 없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 북부 지방에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24시간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가 유실되고 건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피해가 심한 댈러스 인근 23개 카운티는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쏟아지는 폭우에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듯 위태롭습니다. 현관은 물에 잠겨 입구가 어딘지 분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 현지 시간 22일부터 24시간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건물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물은 주민들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바다가 된 집안에서 쓸만한 가재도구를 챙기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운전자가 버리고 간 차들이 위태롭게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교통신호가 끊기고 비행기가 지연되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댈러스 인근 23개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I've heard this called a once in a thousand year weather event. And we also know, as the governor mentioned,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in 90 years that we've had this much rain in a 24-hour period. 댈러스 지역 신문들은 짧은 시간 물폭탄이 쏟아지며 하수관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미국 남부 전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현직 대통령 대 전직 여당 대표 구도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전면전입니다. 민주화 운동 얘기로 시작하는 탄원서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와 신군부에 빗댔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선과 악의 프레임에 수사 개입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권은 발끈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당에서 나섰습니다. 독재자와 안전핀 뽑힌 수류탄으로 맞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이 늦어지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탄원서를 공개한 게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폭로가 목적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언론이 가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데 대한 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와 내 그거에 비춰보니까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탄원서 내용 다 보셨죠? 네. 뭔가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표정이. 네. 그 여기 표현 중에 윤리 징계와 경찰 수사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소장님께서 얼마 전 방송에서 네. 그 박성민 전 대표 비서실장이 그런 중재를 냈던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경찰 수사 무마하고 이런 것도 그 단계에서 전달이 됐던 걸까요? 그때 나왔던 얘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방의 한 호텔에서 있을 때 박성민 비서실장이 내려와서 만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자필 진술서에 밝혔던 것처럼 본인이 이거는 뭐 내가 들을 필요도 없다, 나 안 한다라고 하고 나서 박성민 비서실장이 다음 날 바로 비서실장직을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당시 여의도에 상당히 소문이 많이 나 있었고. 그 나머지 두 명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K하고 H 의원인데 그거는 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찰 수사까지 언급한 건 사실 수사 개입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신군부, 절대자 이런 쪽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윤리 징계와 경찰 수사를 잘 정리하겠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더 문제 같아요. 윤리 징계를 잘 정리해준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윤리가 독자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증이 되는 것이고 경찰 수사까지 잘 정리해주겠다? 그럼 이게 과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경찰에게 어떤 압력이라든지 다른 얘기를 통해서 수사하던 것을 수사하지 마, 좀 살살해,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큰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라고 인식을 한 이준석 대표의 인식과 판단에 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가 더 밝혀야 돼요. 누가 와서 정확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밝혀야 되고 당사자로 지목된 분도 아니다, 난 그런 얘기 했다, 안 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다음번 수습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복 전 비서관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뭐 정말 심각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징계위도 알아서 처리할 수 있고 경찰 수사도 알아서 무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특사 보내주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당도 사실 수직 서열화 시킨 모습을 확인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관여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 이 말 속에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또한 결국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우리는 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떤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가운데에도 일반적인 수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 언론
어쨌거나 이 수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유출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수사 전반이 결국은 정권이 개입돼 있구나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이것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네. 당내의 권력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반대인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뭐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겁이 덜컥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폭로가 당 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탄원서를 통해서 전달을 한 것인데 네. 이것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여당 지지층 내에서 이준석을 고립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구나. 이건 너무 많이 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열람용이라는 그런 글에서 그 보듯이 사실상 그 국민의힘의 대리인들이 가서 그것을 그 자료를 확보하고 캡처하고 이것을 그들이 또 문화일보 쪽에 이렇게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셀프 제공, 셀프 분노, 뭐 이런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준석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말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보도 이후에 윤핵관과 경찰 고위 인사가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최근 두 차례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한 윤핵관 의원과 경찰의 고위급 인사 A가 만난 것으로 안다. 네. 또 다른 여권 인사가 연결해줬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 일방적인 보도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분 그리고 또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부인을 했어요. 그런 일 없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왜 이준석 대표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유튜브 보면은 구속도 가능하다는데 왜 이러냐라고 질책을 했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 담당 수사 팀장인가요? 그분은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권력의 핵심에서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좀 압박하고 수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일단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정치권 인사들이 해결 방안으로 여러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녹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해결할 길은 대통령이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해결될 거예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공격을 그 이상 좀 자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도 자 그렇게 윤핵관들이 책임지고 물러가는데 당신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역풍도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의 길은 그러한 것을 윤핵관들 스스로가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계속 대통령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계속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해결 방안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대통령 당선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통 크게 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가 지금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또한 이준석 대표가 한 가처분 신청이 다음 주에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나 이게 가능한 일이지 지금 만약 만나가지고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내일 만났어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또 판단을 하고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사인을 다른 의미의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자리가 상당히 큰 자리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네. 이준석 대표가 그만둘 것 같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나갔거든요. 윤핵관 퇴출, 정계에서 퇴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그만둔다고 이준석 대표가 공격을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왜 저렇게 판단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사원님 중재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중재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은 사실 지금이 아니고 한 2주 전쯤이면 혹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대위 출범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했다라면 그때 그 시점에서는 맞는 처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미 그 시점도 지나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지금은 권성동 대표와 주호영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당의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위원장과 원내대표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를 달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사실 마땅해 보이지 않거든요. 워낙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가처분 그 신청의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사실 인용된다라고 하면 여당 내에서 절차만 사실 보완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큰 핵폭탄을 맞는 꼴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대위에 대한 추인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것이죠. 예. 반대로 이제 이게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사실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안 소송까지 갈 것이다 예.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명분 자체가 많이 좀 그렇죠. 부족해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당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고 뭐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가처분 이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네. 대통령이 어떤 처방전을 내놓느냐는 사실상 처방전 내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나 덧붙이면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좀 품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반증이 어제 한 언론 기사에는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대통령께서 아니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해? 올해 해야지.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셨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홍보수석은 이거의 해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해명을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올해 안에 12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기소가 안 당하더라도 네. 내년에 일단 1월 5일 날 징계가 풀리잖아요. 예. 그 전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품겠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미 너무 멀리 많이 와버렸다.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준석을 축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산 통과되는 시점 12월 초 지나고 네.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안 통과를 하는 시점이고 국회가 굉장히 바빠요. 네. 연말까지. 예. 그런데 그때 후보 등록을 하면 국민적인 비판도 좀 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격이 없을 때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전당대회 수순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론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고 이준석 대표 편을 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최근 그저께 어저께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등은 상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대통령에게 저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선을 넘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 하죠. 뭐 앵커분들께서도 영화 보셨겠지만 글래디에이터의 코모도스, 뭐 막시무스 이러한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코모두스가 영화상에서는 되게 비열한 황제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비유했다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이준석 대표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되게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좀 감정이 좀 앞서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감정을 좀 톤다운 시키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논리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정해지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극단으로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최대한 잘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에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준석이 갖고 있는 현재 정치적 자산을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제 22대 총선에서 생환하는 길, 이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쌓아놓은 정치적 자산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더 크게 우리 정치권에 어떤 파동을 끼치고 이 파동이 현 정권에 부담이 되게 만드느냐라는 길을 찾아서 그것이 본인의 생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복귀한 비서관님께서 여권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좀 나와야 네. 그 다음 행보가 그렇죠. 결정이 될 텐데 맞습니다. 좀 평소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판사분의 특성, 특징, 뭐 성격, 성품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해서 좀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좀 주목받고 싶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네. 국민의힘과 윤핵관들이 했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바로잡히고 국민들께서 알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기각을 하겠다고 했으면 아니 우리는 정당 사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각. 별로 살펴볼 게 없잖아요. 근데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은 정말 당이 비상 상황이었느냐, 비대위원회 가는 것이 과연 절차상에 하자나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어떤 기준을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근데 이거 걸리는 것도 있지 많은 않겠습니까? 변호사분들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어떠한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없고 판사의 정말 개인적인 판단과 역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아무도 예측을 어떻게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법적 근거는 둘 다 명확하게 있고 그동안의 관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일종의 도덕적 명분 뭐 이런 부분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법부가 그 정치권에 너무 깊게 개입하는 모습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기각이 되어서 국민의힘이 빨리 진용을 정비를 하고 여당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좀 만들었으면 이것이 민주당에겐 불리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불리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국민의힘이 빨리 이 혼란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런 국민들의 좀 하나 같은 뭐 바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고 좀 답답하겠지만 우리 그 당 그 전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용되는 것이 기각되는 것이 조금 더 대의에 좀 맞는 것 아니냐 우리 저 공통의 이익에 좀 더 부합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시니까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출석한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고요. 조사 이후에 혐의는 부인하고 이제 비판에는 좀 이렇게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엄청 미안할 거고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이제 고충을 당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러저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제 경찰 조사에 임해서 아마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대선 기간 동안 만났던 그 7만 8천 원, 그 7만 8천 원의 식대 문제가 뭐 기부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선관위가 기부 행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실 선거법상으로는 가장 핵심인 것이고 예. 그거하고 이제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조금 맥락이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선거법 그 공소시효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법인카드에 대한 수사를 그 경찰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 네. 그 총액 7만 8천 원이 기부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임의 성격이 지지 호소의 성격이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다투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그 의견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의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과 관련해서 예. 총액 약 180만 원 가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경찰 측의 추산인데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만약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다만 그것에 대한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몰랐고 본인도 예. 몰랐다. 그리고 사적 그 목적으로 지출된 그런 음식값에 대해서는 예. 이미 그 배 사무관을 통해서 주었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모 씨라는 분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진술과 그분의 어떤 그 자료,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경찰 수사 결과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 소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저희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대통령의 일정이 일부 노출이 됐나 봐요. 이게 대통령 일정은 사실 경호상 문제 때문에 엠바고가 기자들 다 걸려 있는데 비밀이죠. 우리 기사에 보면 이 일정은 출입 기자들한테도 공개되지 않았던 거였대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도 모르는 걸 팬카페에서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팬카페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저랑은 이제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저런 일정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국기문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만큼 정말 제대로 된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 정말 장소,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은 1급 비밀이에요. 나가서는 안 돼요. 동선이 노출되면 경호상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자들한테도 바로 직전에서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큰 문제다.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수사, 조사 필요합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복전비 성원님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정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그 뭐 건희사랑 팬카페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와는 무관하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출 경로를 찾아서 바로 그 파면시켜야 되는 건이고 그리고 이런 건이 뭐 만약 이 건 한 건으로 어쩌다 잘못된 사고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저는 이런 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사실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확인시켜주는 과정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관저공사를 하신 분 그 부분이 사실 그 취임식에 초청자로 김건희 여사가 지정해서 초청자로 왔다. 그리고 여러 뭐 유튜버들 이분들도 김건희 여사가 초청해서 왔다. 그 극우 유튜버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였던 분들도 김건희 여사 측에 그 초청자로 왔다가 또 저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그 현재 대통령 비서실 내에 김건희 여사 몫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전혀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런 일정이 나온 것 이거 사실 정말 1급 비밀인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팬카페에 올라와서 그 팬카페의 힘을 만방에 과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정도 힘 있어. 이미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한 것 아닌가 뭐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의 어떤 시범 케이스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적어도 감찰, 뭐 더 나가면 수사까지 필요할 수도 있는 사안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실에서 상당히 보안 사고라든지 아니면 업무 기강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행정관들 이하까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도 분명히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좀 한마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김혜경 씨와 관련된 문제를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고작 7만 8천 원 때문에 지금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상당히 비겁하고 옳지 못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러 가지 대리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소고기 버카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로 자택 사저 앞에 어떤 대선 캠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배 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도자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배 씨가 어떠한 거냐면 횡령을 했다는 거거든요. 자, 사모님, 제가요 어제 밥값 30만 원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래? 계산했어? 그럼 김혜경 씨가 자 30만 원 현금으로 줬어요. 근데 그거를 배 씨가 착복을 하고 그 30만 원은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이게 부하 직원 같이 근무했던 분에게 책임을 다 넘기고 횡령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자꾸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룬다? 아유, 우리 와이프는 몰랐고요. 부인 몰랐고요. 사실한 게 아니에요. 이렇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서 그렇게 매우 구체적인 것까지 길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마무리 주제는 어쨌든 간에 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걱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많다. 예.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승자와 패자에 대한 수사의 공평, 공정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건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8일 저녁 그 실장님이 저녁 식사를 할 무렵에는 서울에는 이미 그때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일가족 3명이 살고 있는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이미 침수가 시작이 되었고 실장님께서 저녁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일가족 3명은 어두컴컴한 반지하에서 순식간에 차오르는 물을 보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단 말입니다. 뭐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해가 나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화기애애하게 술을 먹겠습니까? 술을 먹지도 않았고 중국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펄쩍 뛰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지만 잠시 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8일 날 호우주의보 내리고 나서 관사에 계셨다고 약주하셨죠? 그날 맥주 그러니까 술 드셨죠? 조금 마셨습니다. 그렇죠. 식사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 8월 8일 날 12시에 호우 경보 내렸고 17시에 호우주의보 내렸습니다. 비 올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주하시고 대통령이 퇴근하시다가 옆에 보니까 다른 아파트 잠기고 있었는데 퇴근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재난이 예상하면 어떻게 옵니까? 재난 예상하면 다 막죠 그거.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결과만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술 약주 하신 거 좋아요. 약주 하신 걸 약주가 아니고 식사했습니다. 식사한 거 맥주 오케이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나쁘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나쁘게 말씀드리잖아요. 간단하게 하고 8시 반에 들어가신 거 인정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식사하시고 다시 들어가서라도 대통령의 공백을 막아야죠. 아크로비스타에서 어떻게 그 국가 전체의 재난을 컨트롤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의원님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다 비대면 아닙니까? 전화로 다 할 수 있. 김 비서실장의 말처럼 요새는 다 비대면이라면 폭우가 쏟아지는 날 저녁 자리도 비대면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그리고였습니다.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укажет путь. Браво, браво, умниц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6개월이 됐습니다. 전쟁이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유럽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금처럼 길어질 거라고 전망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루한 전쟁에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는 여전히 늘고 있는데 방향을 잃은 전쟁은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쟁이 난 게 6개월 전이죠. 2월 24일입니다. 이때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까요? 현지 시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희가들이 YTN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요. 침공의 그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예. 20여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죠. 러시아는 뭐 며칠 안에 전쟁 끝날 수 있다, 뭐 그런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 강했죠. 여기에 서방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 이게 길어지고 있고요. 전쟁의 전개 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초반에 러시아의 공세가 강했어요. 푸틴의 아마 전략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수도 키우를 빨리 점령을 해서 예. 그곳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겠다. 뭐 그런 전략이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시작부터 러시아군의 공세는 위험에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지휘체계 그리고 보급 등에서 러시아군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예. 결국 무리한 진격을 하던 러시아군들 피해만 보고 한 달 만에요. 수도 키우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예. 4월이 되면서 러시아는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에 있는 흑해 항구 주변을 해서 거기에다 병력 집중시켰고요. 그리고 5월 하순에는 잘 아시다시피 마리우폴 예. 점령했고요. 그리고 6월, 7월 거치면서 현재는 루안스크 그러니까 동부에는 루안스크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입니다. 예. 초반 전망과는 다르게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그 러시아군의 공세는 7월을 거치면서 눈에 띄게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제공한 그 첨단 로켓 하이마스가 바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 현재 헤르손 탈환하겠다. 탈환 작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동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지루한 소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크림반도에 있는 공군기지 그리고 타리아나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는 자포리자 원전 그러니까 유럽 최대의 원전 6개 원자를 갖고 있는 이곳에도 지금 주변에 폭격이 가해지고 있어서 긴장감은 6개월이 지났지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민간인부터 군인까지 희생자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걱정 많이 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예. 피해자 많을 거다. 그런데 네. 현실은요. 그 예상을 더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기억나시죠? 그 키우 북부에 있는 그 부차라는 마을에서 예. 민간인 수백 명 그 시신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런 잔인한 전쟁이 이제 그쳐야 된다라는 세계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산하고 있는 민간인 사망자만요 12,000명을 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죠. 피라민이죠.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난민 사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가장 큰 사상자는 바로 군인들입니다. 러시아에서만 지금 8만 명이 예. 사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정도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한 16만 명이 넘는 군인 사상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더 걱정스러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한 이유가 나토의 동지를 막겠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비상은요. 전쟁 시작과 함께 비상은 이웃 나라에도 다 났습니다. 70년 넘게 중립국하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스웨덴, 핀란드 예. 아니었어요? 예. 이 나라가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뭐 이겁니다. 러시아의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걱정 때문인 거죠. 예. 불안의 범위는요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 코소보 그리고 보스니아도 지금 나토 가입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이번 전쟁 때문 아닙니까? 예. 진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과 이것만큼은 정말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에너지 전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 전체를 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잠갔어요. 잠근 이유는 그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 보복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유럽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 가입 국가들의 한 40% 정도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최대 공업국 독일 아닙니까? 독일은요. 수입 의존도가 55%를 넘어요. 한마디로 뭐 직격탄 맞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하겠다, 막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이런 소식만 나오면 세계 가스 시장이 막 들썩이기 시작을 했어요. 1년 전에 오늘과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을 비교하면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 겨울 되지 않습니까? 다가올 겨울 이제 난방에 천연가스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가 더 걱정인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근본적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걱정이네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유럽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확산한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가격 올랐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물가 불안의 요인이 공물가 아닙니까? 이게 다 그 이유입니다.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악화의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죠. IMF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올해 세계 경제 그 성장률이요 3.2%예요. 그런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IMF가 예상을 했던 게 4.4%였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이런 비상 상황에 돌입한 각 나라들 뭐 했습니까? 기준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기준금리 뭐 조금 올리다가 2배, 3배 올렸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빅 스텝 밟았다. 자이언트 스텝 밟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올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진짜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구촌 모두가 이번 전쟁의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더 가난한 나라, 더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세계가 확인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북동부에는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몰아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북동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밀을 주로 먹었는데 그 밀을 어디서 들여왔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들여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밀이 가장 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때문에 곡물 수출길 막혔죠. 그래서 뭐 가격도 올랐지만 살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먹지 못한 사람이 무려 8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평화 협상을 하겠다. 그런 소식 저는 어떤 곳에서도 6개월이 되는 오늘 어떤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권을 유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이 정부기관을 통해 35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국가가 피해자,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고요?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불황자로 지목된 민간인을 강제 수용해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우선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15명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뒤 보안사 요원을 투입해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안사는 형제복지원을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당시 부산시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소자들에게 소송을 철회하라며 회유와 압박을 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네, 이 시설에서 숨진 수용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규모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사람은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불황인을 수용해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됐는데요. 실상은 일반 시민, 공안사범 또 고아 등의 사람들이 강제로 수용돼 구금됐습니다. 불황인의 신고, 단속,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무부 훈령 제410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훈령이 명확성 원칙, 적법 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위법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제 구금된 이들이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을 당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앞서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는 552명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에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사과를 해야 할 정부 주체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발표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재작년 12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한 진실화해위는 신청자 191명에 대한 조사만 마쳤다며 남은 신청자 35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음 조사에서는 형제복지원 아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입양됐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형제복지원이 원장 일가의 사적 보복에 수용자들을 동원하고 반항하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진이 원치 않는 폭력에 동원됐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5년 12월 부산의 한 지역신문입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 30여 명이 민간인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2시간여 동안 대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수용자들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당시 15살 A씨는 원장 일가의 사적 보복에 동원돼 폭행에 가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시자로는 박인근 원장의 동생 박중근 총무를 지목했습니다. 30명을 모아가지고 한다는 이제 모이니까는 이 그 총무 되시는 분이 무조건 가서 잡으라면 잡고 때리라고 때리고 감금시켜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었어요. 원장 일가의 사적 보복 동원에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바로 폭행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위쪽이 옆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MRI로. 머리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프니까는요. 수용자들이 폭행과 강제노동으로 다쳤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기록상 산부인과 전문의가 주 3회 방문해 투약과 주사 처방을 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전문의는 사망진단서 같은 행정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의료행위는 10대 수용자들이 진행했을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약품보다 20%나 많게 대량으로 구매한 향정신성 약품의 용도도 수상합니다. 1986년 형제복지원 회계장부 중 일부입니다. 조현병과 간질, 불면증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집중적으로 구매됐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에게 쓰이는 클로르프마진의 경우 한 해 34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루 2번 투여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형제복지원에 속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정신질환 진료를 940건이나 진행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향정신성 약물이 반항하는 수용자들에게 투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형제복지원의 반인권적인 범죄가 추가로 밝혀지고 국가가 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정부 차원의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수용자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통을 받고 아직까지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정부에서
진짜 그분들을 따뜻하게 진짜 보살펴 줄 때가 됐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10년 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론이 오는 31일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를 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5조 원가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더는 심리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담당 중재인이 바뀌고 판정을 미뤄오다가 6년 만인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고국을 방문했다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뒤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제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 씨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정부가 손 씨 유족에게 구금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억 7,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류 관련 보급 사업을 하던 고인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의 불법 연행돼 고문을 받고 과거 제1조선인 총연합회 간부로 있던 시절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자술서를 썼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이른바 소통령이라는 비판 속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복원을 비롯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 악연으로 이어진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는 국회에서 연일 충돌하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지난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조국 채널A 사건으로 한직을 전전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타격 발탁의 주인공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야반 도주국이라고 검수완박을 비판하면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천명했습니다.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 등 검찰의 손발을 묶었던 규제를 하나둘씩 풀더니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을 사실상 되돌리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수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검찰 인사권 행사도 주도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콕 집어 주요 요직에 앉히고 친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한직에 보내는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인사까지 단행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까지 발을 넓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야당 소속 시장과 교정시설 현대화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유신 정권 시절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의 빚 고문까지 덜어줬습니다.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집을 팔고 돈을 더 토해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하지만 국회에서는 연일 충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간의 설전은 물론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조국 채널A 사건으로 얽힌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건건히 부딪혔습니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과거 악연에 대한 반감에 정권 초반 기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정작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추진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반 확실한 원톱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지만 검사 동기이자 윤석열 사단 핵심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묘한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여야는 오늘 이 같은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이 후보자가 수사를 비롯한 법무와 검찰 업무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박 전 원장 변호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5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은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은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드렸고 이후 법원은 추가 신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지난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면 하루 이틀,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다소 이례적입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쟁점마다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명분이 있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쟁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법원은 여유를 가지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쟁점도 또 복잡하고요. 법리와 사실관계를 이제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처음이란 것도 결정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법 관련 법리 연구가 발달하지 않아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는 해외 판례를 상당 부분 참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로서도 결정을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서 정상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재판부가 빠른 판단보다는 정확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장 예고돼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성을 기묘하게 다투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이미 법원이 다음 주 이후라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추석 이후로 결정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관련 사안에 사법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더 실을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탄원서를 둘러싼 당내 비판에 대해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시길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재판부에 제출한 상대방의 편지를 자기들이 공개한 것부터가 이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폭로니 수류탄에 핀이 뽑혔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거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진짜 보수 정권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준석 이야기로 인지도를 높여보려는 생각보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바로잡는 게 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일부 강경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인 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학력 위조 의혹은 검경 수사가 흐지부지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당 상식에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특검법은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해야 하며 국민의힘이 일부러 법안 심사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대통령 일정이 노출돼 경호 보안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희사모 페이스북에는 한 사용자가 댓글로 윤 대통령의 방문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을 올리며 참석과 홍보를 독려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경호상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기밀로 취급되며 특히 해당 일정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도 공지되지 않은 행사였습니다.
해당 댓글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은 경호 엠바고 일정은 취재 편의를 위한 엠바고 사안이며 별도 공지 때까지 관련한 기사를 쓸 수 없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과 관련해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 재무 건전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 외환시장 안정과 수출 확대, 무역 수지 개선, 물가, 민생 안정 등 당면한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장외 채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채권을 10조 1,834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순매수 금액 4조 5,675억 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연간 채권 순매수 규모가 10조 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라면과 스낵업계 1위인 농심이 지난 9월 15일부터 주요 제품의 출고 가격을 5에서 1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면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으로 평균 736원에서 820원으로, 새우깡은 1,100원에서 1,18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고 스낵 가격은 올 3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농심은 올해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환율이 올라 원가 부담이 심화돼 가격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날이 부쳐 후텁지근했지만 하루 만에 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한낮 시간인데도 현재 서울 기온은 27.9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크게 덥지 않습니다. 또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법 선선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은 상태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내려가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 25도, 대구는 2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 걱정은 없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 북부에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늦더위 가능성이 낮아 다음 주까지도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